도대체 한국이 뭘 한 겁니까? 세계가 한국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CES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린 단어는 AI도 아니었습니다. 로봇도 아니었습니다. 코리아! 그들은 이미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투자 검토를 시작했고, 누군가는 파트너십을 논의했고, 누군가는 직접 한국 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글로벌 기술 애널리스트로 25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에이미 브리짓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세계 기술 산업을 분석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탄생을 지켜봤습니다. 일본 전자산업의 전성기를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중국의 급격한 추격을 수치로 분석했습니다. 그 25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확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술 혁신의 중심은 언제나 미국이다. 그런데 2026년 1월 라스베이거스 CES 그 확신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매년 CES에 옵니다. 25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보게 될지, 누가 주목받을지, 어디서 역사가 쓰일지. 저의 예상 리스트에는 항상 같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퀄컴,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올해도 예외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혁신상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록할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 한국 기업. 두 번째, 한국 기업. 세 번째, 또 한국 기업. 저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번째, 20번째, 30번째, 50번째. 최종 집계가 나왔습니다. 168개. CES 2026 혁신상 수상. 그중 한국 기업이 168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틀린 숫자가 아닌가 싶어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CES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박람회입니다. 150개국 이상에서 수천 개의 기업이 참가합니다. 삼성, 소니, 파나소닉, BMW. 세계 최정상 기업들이 모두 이 자리에서 경쟁합니다. 그런데 혁신상 수상에서 단일 국가로 168개. 역대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저 혼자만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미국인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실화야? 독일에서 온 투자자가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한국을 다시 봐야 할 것 같아. 일본 기업 임원은 아무 말도 없이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25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2026년 CES의 주인공은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혁신상 발표가 끝난 직후 저는 곧바로 한국관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까지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삼성 아니면 LG겠지. 한국이 강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그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정상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이번 성과도 대기업들이 만든 결과겠지. 그런데 한국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스마다 걸린 기업 이름을 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제가 아는 기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삼성? 없었습니다. LG? 없었습니다. 현대? 없었습니다. 대부분 처음 보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설립된 지 3년 된 AI 스타트업. 대학교 연구실에서 막 나온 기술기업. 직원 20명도 안 되는 헬스케어 벤처. 그런데 그들 앞에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독일 바이어, 미국 벤처 캐피털 파트너, 중동 국부펀드 대표, 일본 유통기업 임원. 그들은 한국 스타트업 대표들의 설명을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한 투자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 기업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우리는 회사를 보는 게 아닙니다. 기술을 보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주위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기업 규모를 묻지 않았습니다. 직원 수를 묻지 않았습니다. 본사 위치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단 하나. 이 기술이 세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가. 그것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 기업들은 그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AI, 로봇, 헬스케어,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시티. 제가 둘러본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혁신상을 수상하고 있었습니다. 특정 산업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산업 전체였습니다. 그날 오후, 카페에서 만난 한 유럽 투자자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원래 한국 투자를 꺼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너무 작게 봤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 기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업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혁신상을 받은 한국 기업 대표들을 직접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미팅을 요청한 기업만 10곳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흔쾌히 응해줬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기술을 만들게 되었습니까? 저는 당연히 정부 지원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대기업 협력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한국 시장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는 웃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한국 시장만 보고 제품을 만들면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미국과 유럽 고객이 사용할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인구는 약 5천만 명입니다. 미국의 3억 3천만 명, 중국의 14억 명, 인도의 14억 명. 내수 시장만으로는 처음부터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처음부터 세계를 봐야 했습니다. 반면 미국 기업들은 자국 시장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14억 명의 내수 시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 전략이 역설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실패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제가 만난 대표들 대부분은 한 번 이상 실패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첫 창업에 실패했습니다. 어떤 이는 투자 유치에 3번 실패했습니다. 어떤 이는 제품 개발 도중 회사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실패 덕분에 지금 기술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들은 공통적으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늘 세계 최고 기업을 기준으로 개발합니다. 국내 경쟁사를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실리콘밸리 기업, 독일 엔지니어링 기업, 일본 정밀 기술 기업, 그들을 넘어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90년대, 서구권 언론은 늘 한국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빠른 추격자, 모방의 달인. 그런데 제 눈앞에 한국 기업들은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 바이어가 기술 관련 질문을 던졌습니다. 복잡한 공급망 이슈였습니다. 대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협력사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며칠 뒤 연락이 오겠지. 그런데 7분 뒤 관련 기술을 가진 또 다른 한국 기업 관계자가 해당 부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기술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바이어의 질문에 완벽하게 답하면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입이 벌어졌습니다. 서구권에서는 이런 속도가 불가능합니다. 협력사를 찾고, 내부 승인을 받고, 법무팀 검토를 받고, 미팅 일정을 잡고, 최소 몇 주가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7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두 기업은 서로 경쟁 관계였습니다.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어가 필요한 순간, 그들은 협력했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 산업 생태계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 스타트업, 연구기관, 대학, 투자자, 대기업, 이들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개별 기업의 성공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였습니다. 한 유럽 기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 하나하나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한국 전체를 봐야 했군요. 그 말은 정확했습니다. 우리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행사가 끝날 무렵, 저는 멀리서 한국관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기업 규모는 달랐습니다. 사업 분야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세계 시장. 그 단어 하나를 향해 모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국가대표팀처럼 혁신상 결과가 알려지자 예상대로 회의론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평가절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을 많이 받는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다. 전시회는 전시회일 뿐이다. 실제 계약은 다를 것이다. 겉으로는 합리적인 주장처럼 들렸습니다. 저 역시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황은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한국 기업 부수마다 상담 일정이 꽉 차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미팅이 이어졌습니다. 공동개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계약 검토가 진행됐습니다.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비즈니스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미국 바이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적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쟁력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한국 기업과 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판단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기술. 그뿐이었습니다. 행사 후반. 여러 한국 기업들이 계약 성과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 개발, 수출 계약, 투자 유치. 그 규모는 수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제야 회의론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현실이 증명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행사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번 한국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준비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경쟁력의 결과였습니다. CES 마지막 이틀 동안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한국 기업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기술 가격이 얼마입니까? 언제 출시됩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질문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업들을 계속 만들어냅니까?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정부와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합니까? 왜 한국은 새로운 기술 적응 속도가 이렇게 빠릅니까? 이제 세계는 제품이 아니라 한국 자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사장에서 만난 독일 산업공학 교수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을 추격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멈추더니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한국 사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분석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 한국은 선진국 모델을 배우던 나라였습니다. MIT, 스탠퍼드, 옥스퍼드, 서구의 지식을 수입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구가 한국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기술은 언제든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자본도 투자하면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식은 다릅니다. 한번 형성된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CES 2026에서는 그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한국을 단순히 빠르게 성장한 나라로 보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가장 먼저 실험하는 나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한국의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전쟁의 폐허,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산업화, IMF 외환위기와 극복, IT 강국으로의 도약, 그리고 오늘 CES의 주인공.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과정을 지나온 나라는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여전히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고, 여전히 미래 산업을 준비하고, 여전히 세계와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 끈질김이 지금의 결과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성공한 것은 기업 몇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것은 한국이라는 시스템 자체였습니다. 사람, 교육, 도전 정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제야 그 사실을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CES 폐막일 아침. 저는 다시 한국관을 찾았습니다. 첫날과 비교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된 방문. 이제는 구체적인 계약 협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가득 찼고, 통역사들은 쉴 틈이 없었고, 바이어들은 일정표를 수정하며 추가 미팅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시가 아니었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이었습니다. 행사 초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업, 유럽 투자자, 중동 자본, 아시아 유통기업, 그들은 이미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투자 검토를 시작했고, 누군가는 파트너십을 논의했고, 누군가는 직접 한국 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폐막식 직전, 첫날 카페에서 만났던 유럽 투자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는 이번 CES에서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하지만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가능성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제가 이번 CES에서 들은 가장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세계 기술 산업을 분석했습니다. 수많은 기업의 흥망성쇠를 지켜봤습니다. 수많은 유행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CES에서 본 한국의 모습은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인 돌풍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축적된 경쟁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라스베이거스를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CES 2026의 진짜 이야기는 혁신상 168개가 아니었습니다. 수억 달러 규모의 계약도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미국과 일본을 보기 위해 CES에 왔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끝났을 때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은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혁신상 168개라는 숫자는 분명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계를 기준으로 도전하는 기업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가들,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 그날 CES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린 단어는 AI도 아니었습니다. 로봇도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 기억 속에서는 그랬습니다. 코리아. 저는 확신합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의 제품만이 아니라 한국이 걸어온 길 자체를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